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기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챕터 7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로는 224쪽을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형에 대한 학습 점검부터 목표 점검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형에서는 뭐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다, 그죠? 원인, 개요 중요합니다. 꼭 보시고요. 자, 특성이 뭐 원인과 개요를 아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특히 이제 기형에서는 역시 평가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 이렇게 이런 기형이 생겼는지에 대한 검사 평가가 중요하고요. 근데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질환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이 검사 방법에 고스란히 녹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기형에 대해서는 특히라도 이 윗부분 원인, 개요, 특성, 자,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검사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재, 그 다음에 예방과 관리 순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서 나온 이제 기형의 내용 중에 금방 목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즉 학습 점검,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기형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기형에 대한 분류. 자,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른 질환도 비슷하지만 이 물리치료가 적용돼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물리치료가 꼭 필요한 시점, 시기. 어떤 시기냐? 이제 요걸 분류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형의 분류에서 특히 물리치료 적용과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질환이죠. 각 신체 부위별 나타나는 그런 기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상지, 그다음에 엉덩관절, 무릎 부위, 엉덩관절이네요. 그 다음에 무릎, 그리고 발. 발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그리고 척추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늘 나오는 부위가 바로 요 엉덩관절, 골절,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탈구, 그 다음에 이 기형에서 역시 또 엉덩관절. 그래서 엉덩관절은 임상에서 가장 이 흔하게 이러한 이 외상이나 기형과 관련된 그런 관절 중에 한 개가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엉덩관절에 대한 이러한 이 장애는 인적관절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따라서 엉덩관절과 관련된 무릎관절, 더 나아가서 발목관절까지 하나의 어떤 이 사슬과 같이 고리를 만들고 하나가 이러한 변형이 나타났을 때 연쇄적으로 그런 인적관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자,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자, 여러분들이 기형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기형에 대한 개요입니다. 자, 먼저 정의를 좀 볼게요. 자, 기형이란 불규칙적인 발달로 인해서 뼈와 관절의 비정상적인 위치 형성 및 팔다리 또는 팔다리의 일부가 결손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형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는 당연히 이제 태아가 이제 발달되는 그런 시기에서 어떤 발달 장애로 인한 기형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신체가 형성되는 시기, 뭐 분화, 분절, 이주, 골화, 뭐 이런 시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상을 초래하면서 근골격계의 기능을 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 설명했던 부분 여러분 책에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형은 발달 단계에서 이상을 초래해서 나타나는 근골격계의 기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손가락이 많다 또는 손가락이 개수가 적어드는 감소증, 많아지는 과다증, 뭐 대표적인 기형의 예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변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아유, 이 손가락 과다, 저도 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이 개수가 몇 개예요? 7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손가락 과다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변형. 우리는 특히 우리 물리치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개가 변형인데요. 자, 변형의 정의는 정상의 신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부 혹은 전부가 정상과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상태를 변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정상의 신체입니다. 이 태어날 때, 그렇죠. 정상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원인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상태를 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변형은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겠다. 그죠? 뭘 제거하면? 그죠? 어떠한 이렇게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에서 이러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보면 뭐 골절, 절단, 탈구, 뭐 절단은 뒤에 나옵니다만 탈구, 그래서 어떤 질환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중재법들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의 이 목표는 변형을 방지하는 것 또는 변형을 최소화시키는 게 물리치료에 적용해서 중요한 거고, 자, 기형이 있으면 변형이 될 수 있다? 오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적인 발달로 인해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더 이상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변형을 방지하는 게 기형에서 물리치료의 적용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기형을 막는 게 아니에요. 기형으로 인한 변형을 막는다, 감소한다. 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형의 원인을 볼까요? 자, 여러분 책은 224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기형은 한 두 가지 원인이 될 텐데, 그죠? 선천성 기형, 후천성 기형. 자, 선천성 기형은 뭐 당연히 유전이 가장 크겠다, 그죠? 그래서 유전으로 인한 이상이 있을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다운 증후군, 연골이 형성 안 되는 것, 뼈가 자라지 않는 것, 뭐 등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환경이 있어요. 환경. 자, 특히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발달되면서 그 시기에 어떤 특별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상 발달. 자, 이걸 태내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독성 물질들이겠죠. 또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러한 뭐 바이러스 또는 이 뭐 자외선, 핵 그러한 요소들 등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풍진, 이 풍진은 이제 지금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사선,
약물도 태내 환경 요인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한 게 산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역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형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복합형이 있습니다. 자, 이 복합형이 가장 많은 요인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친 복합형이 선천성 기형의 어떻게 보면 주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천성 기형, 유전과 환경, 그리고 복합형, 이 세 가지가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복합 또는 뭐 혼합, 여러분 책에는 혼합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후천성 기형이에요. 너무나 많죠, 원인이.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외상. 자, 외상은 우리가 배웠던 골절, 탈구, 그리고 피부에서는 화상, 이런 게 다 외상이 들어가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근력의 불균형. 자,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기서 뭐 논할 수는 없고 뭐 원인은 많겠다, 그죠? 하여튼 어떤 원인에서 오든지 근육의 불균형은 후천적 기형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개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수축하고 한쪽은 이완된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그죠? 한쪽에 근육이 수축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기형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자, 근육의 불균형. 자,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약화, 강직, 마비, 관절 변형, 뭐 이거 외에도 많은 원인이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내분비 질환. 자, 호르몬과 관련된 거죠. 부갑상생 기능 항진증, 뇌하수체 기능 항진증 등이 자, 이런 질환들을 일으키는, 즉 이러한 기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뼈의 질환. 자, 뼈에 직접적으로 어떤 여기 나왔듯이 결핵균 또는 암세포, 염증, 자, 이런 것들이 뼈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형이 나타날 수가 있다. 관절의 질병, 대표적으로 관절염인데, 자, 관절염에서 루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자, 이런 것들이 또 기형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계적 긴장과 습관, 뭐 이거는 그냥 합쳐서 이제 생활 어떤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앉아 있을 때 주로 다리를 꼭 앉는다. 나는 벌려서 앉는다. 나는 W 자세로 앉는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어떤 습관, 이 습관으로 인한 뭐 이게 기계적 긴장으로 봐도 되고요. 그런 것들이 후천성 기형을 일으키는 자,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형의 원인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원인들이 있다.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기형을 또 요렇게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기형의 분류를 기형의 정도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형을 원인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기형이 얼마만큼 심해졌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1, 2, 3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자, 정도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떤 치료가 적용이 될 수 있고 특히 물리치료가 어느 시기에 가장 적절한지까지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이걸 1도라고 우리가 봅시다. 자, 1도의 특징은 골성의 변화가 없다. 자, 뼈가 어떻게 틀어지고 뼈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없다. 또는 관절과 관절 사이가 붙는 이런 것들 다 골성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변화가 없다. 또한 근육 장력의 변화, 아니 또한은 아니다, 그죠? 근육 장력의 변화는 있다. 그래서 뼈의 변화는 없지만 뼈를 싸고 있는 우리가 물렁 조직 중에 특히 근육의 톤의 변화가 생겨나는 정도를 1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로 1도는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이러한 근육의 장력들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원인을 알 수 있잖아요. 습관, 자세, 즉 내가 갖고 있는 생활 패턴들을 수정하고 변경을 할 때 당연히 교정이 가능한 기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이나 물리치료, 자세교정,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1도는 충분히 교정이 가능한 정도가 되겠고요. 자, 어떤 물리치료를 하면 되냐? 금방 얘기했듯이 교육, 자세 교정, 그리고 근력의 강화, 버침 운동, 통증 치료. 즉, 자, 물리치료가 주가 이룬다죠. 그래서 물리치료가 이러한 1도에서는 치료의 핵심이 되고 교정이 가능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2도를 볼까요? 자, 연부조직, 물령조직을 얘기합니다. 구축이 발생이 됐어요. 자, 한쪽으로 계속 틀어져 있어서 구축이 발생이 됐고, 이로 인해서 골성의 변화가 생겼다. 관절과 관절 사이가 붙어버렸다거나 하는 그런 골성의 변화가 생겼고, 하지만 이거 역시 우리가 물리치료를 통해서 교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교육이 들어가고요. 자, 특히 그렇죠. 구축과 골성의 변화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한쪽으로 쏠린다, 떨어진다. 따라서 그 기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기 사용을 통해서 신체 기능을 도와주고, 자, 그 다음에 근제교육, 즉 근육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교육들. 굽힌 거는 굽힌 근의 기능, 펴근은 펴근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뭐 교육이란보다는 치료, 운동,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자, 이런 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물령 조직의 구축을 어느 정도 예방 또는 감소하는 데 쓰이게 되고요. 자,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버침 근력 강화 역시 이런 연부 조직의 구축을 어느 정도 방지, 감소하는 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도 역시 물리치료가 가능한 그런 시기다. 좀 강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시기다. 자, 그 다음 3도를 볼까요? 심한 골성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척추가 완전히 휘어졌다거나 뼈가 완전히 붙어버렸다. 자, 이럴 때는 심한 골성의 변화가 보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수술적 처치가 좀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수술을 하기 전, 하기 후로 나누어서 우리가 역시 물리치료를 적용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수술 전에는 우리가 근력 강화, 이완, 교육 등을 통해서 수술 후에도 이런 근육의 기능들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술 전에 충분히 적용을 시켜보고요. 수술 후 역시 유지와 특히 근력의 증진의 목적으로 물리치료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형의 분류, 정도에 의한 분류와 중재 개요인데, 자, 이거는 제가 뭐 소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책은 지금 224쪽에 나와 있습니다. 표 7-1과 함께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뭐 구체적인 어떤 물리치료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조금 우리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기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뭘까? 뭐 이렇게 개요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변형을 방지하는 거다. 기형으로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변형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개고, 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령 조직의 단단함과 튼튼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근육 또는 관절로 볼 수 있고, 이런 근육의 또는 관절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변형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좀 일반적 원칙에서 우리 물리치료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균형이란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완. 자, 여기 나오는 요겁니다. 이완 또는 강화 또는 뻗침과 강화. 자, 이걸 우리가 균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의학적인 치료 원칙. 자, 어떤 질환은 이건 다 뭐 조기 진단, 조기 검사가 뭐 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자, 기형도 똑같습니다. 조기에 발견이 되면 2차적인 변형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질환 중에 한 개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형에서는 나올 거예요. 자, 구축이나 약간의 골성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신장이나 이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감소 또는 막을 수 있고, 심한 골성 변화가 있다면 또는 고착된 기형이 있다면 예,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1도와 2도였다면 밑에는 3도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치료적 원칙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신체 부위별 기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천성 탈에 대한 기형에서 첫 번째 어깨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 정도 다 들어본 그런 질환들이에요. 어렵지 않은 질환들이니까.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225쪽을 참고합니다. 자, 요거는 잘못된 페이지 수입니다. 죄송합니다. 225쪽. 자, 어깨 부위 기형에서 먼저 선천성 위쪽 어깨뼈, 이걸 스프링겔스 숄더 또는 congenital high scapula로 표현할 수가 있고, 한쪽 어깨가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 올라온 기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위쪽으로 전이된 기형, 그리고 전이된 요 어깨뼈는 아랫각이 아래쪽 돌림되어서 몸통 쪽으로 근접해 있는 그런 기형의 모습을 보인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쪽이 있을까? 원인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태아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움츠리는 자세다. 그죠? 여러분 움츠리는 자세 해보세요. 그러면 어깨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움츠린 자세에서 점차적으로 가슴을 펴고 몸통을 펴는 걸로 발달이 되죠.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펴는 걸로 이렇게 발달이 되면 위에 있는 어깨뼈가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발달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몸통이 펴지면서 위에 있는 어깨뼈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한쪽이나 양쪽이 내려오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이걸 어깨뼈의 내림 방해, 내림 장애가 원인이다 라는 거죠. 한쪽이 올라가서 된 게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어깨뼈의 위치가 내려오지 않았다. 이로써 생길 수 있는 기형이 바로 선천성 위쪽 어깨뼈가 되겠습니다. 예, 발생 빈도 뭐 초기에 우리가 조기에 이런 것들은 발견될 수가 있고요. 편측이 좀 더 많고 왼쪽이 좀 더 많습니다. 좀 여성에서 많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크리펠 페일 신드롬이라고 있는데 이걸 선천성 목 결합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양쪽에 있는 어깨뼈가 다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목의 길이가 짧아진 듯한 그런 기형이 나타나겠죠. 목의 길이는 원래 정상인데 어깨뼈가 이렇게 양측성으로 기형이 왔어요. 양측성 위쪽 어깨뼈 기형이 왔어요. 그러면 목의 길이는 목 척추는 정상이지만 우리가 보는 육안으로는 목의 길이가 짧아졌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정상이에요. 목의 길이는. 자, 요런 질환과 같지 않다는 거지. 구별해라는 거예요. 선천성 목 결합이라는 질환은 선천적으로 목의 척추뼈가 붓거나 몇 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목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양측성으로 온 위쪽 어깨뼈와 선천성 목 결합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다. 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다. 따라서 구별해라, 감별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선천성 목 위쪽 어깨뼈의 자, 임상적 양상을 보면 자, 한쪽으로 왔을 때 역구분증이 나타나고요. 볼록면, 네, 어깨뼈가 올라간 쪽으로 향하게 되고, 자, 어깨뼈의 위쪽 각은 아랫각보다 척추에 좀 가깝게 위치하고, 윗각이 목 쪽으로 도출되어 있고, 자, 나에게 듦에 따라 좀 더 심해지고, 자, 심해지는 이유는 아마 이제 그 어깨를 덮고 있는 물륜조직, 특히 근육 이런 것들의 위축이 점점 심해진다. 자, 특히 어떤 근육의 위축이 심해지느냐? 바로 요 근육입니다. 어깨 세모근, 등 세모근. 자, 이거는 뭐 여러분 해부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 그죠? 이 어깨뼈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근육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 근육들이 특징적으로 위축, 약화, 손상이 옵니다. 자, 계속 요 근육이 언급이 되고 있고, 자, 이 어깨뼈가 척추 쪽으로 예, 더 가깝게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벌림에 제한이 오고, 역시 네, 뭐 역시는 아니네, 그죠? 예, 죄송합니다. 회전 운동은 정상이다. 자, 어깨뼈가 회전하는 무브먼트는 정상이지만 어깨 관절의 벌림 운동에서는 제한이 온다. 예, 한쪽으로 왔을 때 기운무, 토티콜리스나 척추 역구분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를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온 쪽에 물륜 조직들을 좀 이완하고 풀 수 있는 온열 치료, 그 다음에 특히 예, 따뜻한 물의 수중 치료, 자,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근육들의 우리가 구축이나 또는 위축된 근육들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적용한 후에 우리가 마사지나 뻗침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유착된, 구축된, 그 다음에 작아진 이런 물륜 조직들을 펴는 그런 운동들이 또는 치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착을 방지할 수가 있더라. 예, 마사지 뻗침 운동은 근이완에 효과를 주고, 특히 어떤 근육? 등 세모근, 마름근 빠졌지만 어깨 세모근을 위주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치료는 금방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치료에 적용이 수가 있겠다, 그죠? 자, 팔 얼림 운동 또는 어깨뼈 돌림 운동 뭐 등을 실시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척추에 이러한 합병증들을 교정하는 치료. 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가 보조 도구들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보조 도구 착용을 통해서 또 어깨뼈를 고정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보조 도구는 날개 어깨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날개 어깨뼈 기형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선천성 위쪽 어깨뼈 부분이었고요. 자, 어깨뼈의 기형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요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가 예, 날개 어깨뼈예요. 구형으로 익상견갑골이라는 건데요. 자, 요거는 자, 일단 이 모양부터 잠깐 볼까요? 그쵸, 어깨뼈가 어떻게 뒤쪽으로 도출된 기형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스프링겔스 디포미티는 위쪽으로 도출된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날개 어깨뼈, 영어로 윙징 스캐플라는 뒤쪽으로 돌출된 기형. 예, 그래서 어깨뼈와 관련된 기형은 두 가지다. 어렵지 않습니다. 위쪽, 뒤쪽. 요 지금 윙 스캐플라는 여러분 책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왜 뒤쪽으로 돌출이 됐을까? 자, 어깨뼈를 단단히 이 thora식에 고정해 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앞톱니근이에요. 그래서 앞톱니근은 어깨뼈와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 립, 이 갈비뼈와 붙어서 어깨뼈를 고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얘가 약화가 온 거야. 앞톱니근이요. 약화가 올 수 있는 원인은 많지만 대표적인 약화의 원인은 당연히 신경 손상이겠죠. 그래서 앞톱니근을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긴 가슴 신경입니다. C5에서 7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긴 가슴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앞톱니근의 약화가 어깨뼈를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고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날개 어깨뼈를 일으킨다. 자, 치료. 당연히 뭐 주위 근육을 강화한다. 어깨 운동에 제한이 있는 것들을 풀어준다. 예,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건 잡아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예, 보조 도구를 통해서 어깨뼈를 제한한다. 즉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또 어깨뼈를 단단히 잡아주기 위해서는 주위의 근육들을 강화한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심한 경우는 당연히 수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어깨뼈를 잡아주는 보조기가 바로 고정 보조기, 영어로 스캐폴라 비젝션 올소시스가 되겠습니다. 뭐냐? 자,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쪽이고 앞쪽에 끈이 다 앞쪽으로 가죠.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끈을 묶을 수 있는데 더 세게 묶으면은 더 고정이 더 딱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고정의 정도를 조절할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정리하면 선천성 위쪽 어깨뼈, 어깨가 위쪽으로, 날개 어깨뼈 뒤쪽으로 도출된 어깨에 대한 기형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목과 어깨의 선천성 기형, 이것도 책에 없는 부분이니까 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빗장 머리뼈 발생 이상. 뭐 제목에 그 내용이 있어요. 빗장뼈와 무슨 뼈? 머리뼈가 발생적으로 좀 이상이 있다. 이런 기형이 되겠고요. 아마 고라 시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빗장뼈가 고라되는, 이렇게 발달되는 그런 시기와 머리뼈가 발달돼서 이렇게 붙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 두 개의 뼈가 발달 이상이 생긴 그런 기형입니다. 그렇죠. 머리뼈에 이상을 보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 숨구멍, 즉, 프론탈리, 이 천문이 닫히지 않거나 봉합되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의 기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선천성 근육성 기운목. 자,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들었던 워리넥 기운목이다, 기운목.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선천성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선천성으로 이 기운목이 발생이 되고, 당연히 기운목을 일으키는 게 아주 중요한 근육이죠. 예, SCM 머슬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성 기운목이 발달이 됩니다. 자, 이것도 선천성 기능 중 한 개고요. 자, 오른쪽이 좀 더 많다고 하네요. 자, 이건 물리치료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에 빗장뼈, 머리뼈. 자, 이거는 뭐 물리치료보다는 이제 수술적, 의학적 처치가 더 중요한 거고요. 여기 있는 워리넥 또는 선천성 근육성 기운목은 당연히 근육성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치료가 주치료가 되겠고, 예, 능동 마사지 자세, 특히 목을 똑바로 이렇게 앞쪽을 보도록 하는 자세 하면 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도넛으로 된 방석 있죠. 이 중간이 이렇게 구멍난 방석. 거기에 얼굴을 대면 목이 딱 앞쪽으로 이렇게 정방향으로 딱 잡아줘요. 자, 그런 치료를 많이 하는데 요때 주의할 점은 자, 엎드려 눕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 이걸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금방 얘기했던 베개가 교정 베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천성 목결합. 좀 전에 여기서 언급한 거예요. 자, 어디? 자, 여기서 선천성 목결합. 예, 선천적으로 목뼈, 척추의 목뼈가 융합되어서 목이 짧아지며 뒷목의 모발선이 낮게 나타나는 그런 기형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치료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특히 미러키 보조기로 목을 당겨주는, 위아래로 당겨주는 그런 보조기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어깨에 이어서 이제 아랫팔로 내려가서 기형의 종류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선천성 노뼈에 대한 결손증입니다. 제목 그대로 노뼈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기형을 보겠습니다. 자, 정의는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즉 염색체 또는 임신 중의 약물, 그러니까 즉 어떤 요인이에요?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냥 혼합형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노뼈가 어떻게 저형성 또는 무형성, 일단 형성이 저하됐다거나 형성이 안 돼서 나타나는 기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앞팔 부위가 짧아지고 손은 노뼈 쪽으로 편이 되는 변형을 보이는 기형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양측 일 또는 편층에서는 우리 오른쪽이 좀 더 많다고 하고요. 자, 당연히 앞팔의 길이가 단축이 될 거고, 또 우리 아랫팔의 운동의 기능은 주로 엎침과 뒷침의 운동 기능이 있죠. 따라서 이런 엎침 뒷침의 운동 장애가 나타납니다. 인접 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노뼈는 위로는 팔굽 관절, 그 다음에 아래로는 손목 관절인데, 자, 특히 손목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손배뼈, 근마름뼈, 제1 손허리뼈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주위에 있는 물렁조직 역시 손상을 줄 수가 있더라. 특히 노동맥, 그 다음에 노신경, 주위에 있는 물렁조직의 손상도 함께 우리가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억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죠? 뭐 노뼈 결손증 따라서 노동맥의 손상, 노신경의 또 손상이 올 수가 있다. 자, 세 가지 형의 노뼈 결손증이 있는데요. 자, A형은 몸 쪽은 정상인데 먼 쪽의 뼈가 잘 발달되지 않는 형태가 A형. 이 사진은 지금 다 C형이에요. 사진은 C형인데 이제 A형이 자, 뼈가 있긴 했는데 위에만 이렇게 있고 밑부분이 없어요. A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B형이 노뼈의 부분적 결손으로 좌뼈 또는 윗팔뼈에 붙어버린 형, 유합된 형. 자, 노뼈가 있는데 이렇게 붙었단 말이죠. 이렇게 붙어버리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이렇게 붙은 그런 형태의 기형을 B형.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즉 제목에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C형입니다. 자, 그래서 C형, C형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며 지금 그림에서 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게 바로 C형이 되겠습니다. 노뼈의 완전 결손 기형이 되겠고요. 자, 노뼈 결손증의 치료는 당연히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수술 전후 물리치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온열, 전기, 수중, 관절 가동술, 자, 특히 자, 뻗침과 마사지 치료. 자, 뻗침은 구축, 위축,
굳어버린 근육들을 펴는데 아주 중요하고, 자, 펴기 전에 이렇게 마사지를 적용하고, 또는 펴고 나서 마사지 적용,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기형을 계속 보면 우리 이제 좀 전에 했던 첫 시간 또 지금 또 지금 계속 이제 기형의 이런 치료들이 나올 텐데 공통된 게 있어요. 바로 이 뻗침 운동이다. 뻗침, 스트레칭, 뻗침. 그래서 기형은 한쪽으로 어떤 변형이 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이 되는 곳은 뻗침을 통해서 펴주고 반대편은 늘어났기 때문에 강화를 해주고 그게 치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뻗침 운동이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뻗침을 얼마큼 정확하게 잘 하느냐, 그다음 운동을 잘 가르쳐 주느냐, 자세를 잘 잡아 주느냐 등이 중요한 거고, 뻗침을 하기 전후에 온열 치료, 뭐 관절 가동술 또는 마사지 하고 나서도 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고, 자 특히 이제 뻗침 운동을 했잖아요. 마사지 이런 걸 통해서 뻗침 운동이 잘 됐어요. 오른쪽으로 기울었던 게 조금 이제 뻗침 운동을 해서 왼쪽으로 좀 왔어요. 그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강화를 해야 돼요. 강화, 근력 강화, 강화. 자 그래서 이 운동의 이 기형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뻗침 그리고 강화.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보조기. 이렇게만 쫙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기형에서 물리치료를 적용하는 방법들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천성 노뼈 잡뼈 결합입니다. 이 제목에서 뭐 기형의 어떤 모습이 나오네요. 노뼈와 잡뼈가 결합되었다. 자, 사진을 잠깐 볼까요? 오, 진짜 결합되었네요. 응? 자, 그래서 자 정의를 볼게요. 몸쪽 부위가 결합된 걸 얘기해요. 먼 쪽이 아니라 몸 쪽에 노자뼈들이 결합된 기형이다. 자, 따라서 당연히 엎침과 뒤침의 운동 제한은 나타날 텐데 이 팔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엎친된 상태의 변형을 보인다. 자, 요런 변형을 보이는 거예요. 엎침. 약간의 엎친된 변형을 보이는 그런 기형이 노뼈, 잡뼈 결합 기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노뼈 몸쪽 부와 잡뼈가 유합된 것, 가장 붙어버린 거죠. 이게 가장 심한 형태고 A형이다.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노뼈의 결손증은 노뼈가 완전히 결손된 거, 이게 C형이었어요. C형.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게 C형이었는데 요거는 A형이 가장 심한 변형. 즉 노뼈의 몸쪽 부가 잡뼈와 붙은 기형이 되겠고요. B형은 노뼈, 잡뼈의 몸쪽의 한 3분의 1 정도가 결합된 상태, C형은 자가 경미한 상태로 뼈보다는 주위에 있는 물렁 조직 또는 우리가 이걸 연부 조직이라고 하죠. 이러한 조직들이 붙어버린 유착된 경우를 C형이라고 합니다. 자, 중재는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보면 되고, 특히 자 우리 아랫팔의 주 운동인 엎침 뒷침에 대한 ROM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굳어버린 연부 물렁 조직을 어떻게 그렇죠 뻗침 운동한다. 굳어 있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굳어 있는 부분들을 뻗침 운동, 그래서 ROM을 회복한다. 또한 인접관절 아주 중요합니다. 손목이나 또는 어깨 부위의 관절들 같이 하고요. 뻗침 운동 전후 관절 가동술 마사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책은 지금 228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갈게요. 자, 손가락 붙음증, 그리고 손가락 과다증, 그 다음에 거대 가락증, 이제 손가락이 커진 거예요.
어, 예, 이것도 역시 유전 또는 모체 환경이니까 뭡니까? 그쵸. 혼합 또는 복합형 기형이 되겠습니다. 자, 손가락 붙음증을 구형으로 합지증, 신택틸리라고 하네요. 자,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부분이 서로 붙어 있는 그런 기형이 되겠고요. 자, 주로 오는 부위가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가장 호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 미안합니다. 제가 계속 발가락 까먹었네요. 손, 발가락, 과다증. 정상 개수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정상보다 많은 기형이다. 손에서는 1번, 그 엄지손가락 옆으로 주로 한 개가 더 나고요. 발가락에서는 5번 발가락 옆쪽으로 이제 이렇게 발가락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손발가락 과다증, 폴리텍틸리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거대가락증, 구형으로 거지증, 메갈로텍틸리라고 하네요. 자, 손의 전체 크기 비율이 비대해진 기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치료는 우리가 정상적인 ROM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우리가 근육의 크기는 같고 인대나 리가멘트는 다 정상이지만 손가락 한 개 더 났어요. 따라서 움직임에 큰 제한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덮고 있는 연부 조직들을 일단 버침 운동하고 마사지하고 이렇게 해서 버침 운동, 마사지, ROM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기능을 최대한 손가락의 기능은 굽힌 뼘이죠. 자,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6개,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 옆으로 한 개 손가락 더 생겼어요. 그럼 그 손가락은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는 이제, 뭐, 기능상 또는 외모상 또는 아픔이 있다. 예. 절제술, 분리술, 성형술과 같은 의료적 처치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윗부분 상지였고요. 자, 다리 부분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선천성 다리 기형. 자, 개요에서도 얘기를 제가 드렸듯이 엉덩관절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다리 부분에서 이런 질환에 가장 많이 노출된 부분이 바로 엉덩관절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천성 다리 기형 역시 엉덩관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안굽이 엉덩관절, 구형으로 내방고 또는 굽은 넙다리뼈, 영어로 코사 바라라고 합니다. 뭐 코사는 이제 엉덩관절 얘기하는 거고요. 바라는 안쪽으로 굽힘이 된 상태를 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정의는 뭐냐? 넙다리 몸체각이 110도 이하로 감소된 경우다. 뭐 정상은 한 120도, 뭐 125의 전후가 되는데, 자, 일단 정상보다 넙다리 몸체 각도가 감소되었다. 넙다리 몸체 각은 뭐냐? 자, 밑에 그림 봅니다. CCD 앵글인데, 자, 이게 뭐냐? 요겁니다. 그죠? 목과, 저 헤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피머의 헤드와 피머의 바디, 요 두 일직선상에서 이어지는 각도, 요게 CCD 앵글, 즉 넙다리 몸체 각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줄어들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줄어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야 돼요. 여기 줄어들었어요. 각도가. 자, 특징 이제 남성이고 사춘기 때 한쪽에 좀 자주 오고, 한쪽에 자주 오고,
오른쪽 다리는 짧아진다 또는 단축된다. 자, 밑에 설명하기 전에 또 감별을 좀 해야 되는, 구별해야 되는 질환 하는 개가 또 나와 있는데요. 페라테스 질환이라고 있어요. 넙다리뼈의 괴사 질환인데요. 더 엄격히 얘기하면 넙다리뼈 이 목이 잘 괴사,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발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목이 발달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안쪽으로 넙다리가 더 들어갈 거고, 따라서 이 모양 자체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넙다리가 안쪽으로 더 들어간 있는 모양, 기형이 생기고, 이런 모양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넙다리뼈의 몸체각이 감소된 코사 바라의 모양과 비슷하다. 하지만 전혀 다른 원인이다. 구별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감별해야 되는 질환으로 한 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원인을 보면은 뭐 성장의 어떤 발달 장애가 오고, 혈액순환 장애. 자,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선천성 엉덩관절 탈구와도 관련이 있다. 계속적으로 탈구가 되면서 피머의 헤드가 깎여 나가고, 자, 이런 것들이 형태상으로는 안구비의 엉덩관절, 즉 내방구의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와도 관련이 있고요. 후천성 구분 넙다리뼈. 자, 후천성의 원인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 예, 모음근의 단축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근육들, 이런 것들이 짧아졌어요. 단축이 왔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피머가 어떻게, 당연히 안쪽으로 이렇게 가진다. 이 근이, 모음근의 단축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성장판의 손상. 성장판은 여기에 있는데 이 성장판이 깎여 나갔다, 손상이 왔다. 그럼 더 역시, 이또 역시 이렇게 안쪽으로 가는 형태의 병이 나타날 수가 있고, 부정유화, 목골절 후에, 이 목골절 후에 위치가 잘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붙은 경우에 이렇게 역시 내방구가 올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관절염, 결핵, 자, 이런 것들이 역시 후천성 구분 넙다리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보면 금방 뭐 다 설명을 했지만 감소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자, 엉덩관절이 안쪽 돌림이 증가되고, 예, 이 구분 넙다리뼈가 온 다리는 단축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음근이 단축이 되고, 또는 뭐 어떤 원인이 뭐 부중유압이 됐던, 뭐 관절염이 됐던, 탈구로 인했던, 자, 대부분은 이 내방구, 안구비 엉덩관절은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간다. 안쪽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기형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엉덩관절 안쪽 돌림이 증가된다. 그런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코사 바랍니다. 예, 이 CCD의 각도가 이제 감소된 거고요. 요는 코사 발가 외방구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기형에서는 제가 개요에서 얘기했듯이 인적 관절의 변형을 합병증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관절은 다 이 사슬의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의 기형은 인적 관절의 역시 변형을 초래하게 되는데, 자, 따라서 이 코사 바라는 밑에 있는, 그렇죠, 이 무릎 관절에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자, 요거 보시면 되겠네. 예. 그래서 위에서의 코사 바라는 무릎의 어떤 변형? 요게 어떤 거예요? 그렇죠. 외반슬이죠. 외반슬의 변형을 초래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좀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 우리가 무릎 변형 밑에 발목 변형 나올 텐데 뭐 요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외반슬은 자, Q 각도가 증가된다. 넙다리뼈 축과 정강뼈 축의 각도가 감소된다. 넙다리뼈 몸체 각도가 감소됨으로써 자, 이러한 변형을 초래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무릎을 보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넙다리뼈 몸체 각도가 감소되는, 즉 내방고의 2차적인 또는 주위의 인적 관절의 합병증으로 외반슬이 예, 발달이 될 수가,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는 요 안구비는 있지만 또 박구비 엉덩관절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잠깐 보면 자, 이 발각, 그러니까 외방고 때는 자, 무릎의 변형이 그렇죠. 내반슬이 되는 거예요. O자형 무릎의 형태가 되고 외방고 때 나타날 수 있는 무릎의 2차적인 변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내방고 때 증상을 보니까 자, 굽힘에 제한이 있고 펴이 약간 증가된 그런 기형을 보이고 자, 특히 뭐가 안쪽 돌림이 증가됐다. 그래서 안쪽으로 피머의 자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단축이 오면서 안쪽 돌림이 증가된 형태의 기형을 초래하는 게 바로 내방고가 되겠습니다. 예, 환척 다리가 단축되었다. 자, 따라서 한쪽으로 편축으로 이러한 내방고가 왔을 때 당연히 다리가 단축 짧아졌기 때문에 절름발이 보행, 리핑 게이트가 나타나고 자, 양쪽에 왔을 때는 그렇죠. 이 엉덩이가 뒤로 쑥 빠지고 걷는 즉 균형이 안 잡히기 때문에 엉덩이 관절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걷는 오리걸음 게이트, 와들링 게이트를 보입니다. 허리뼈 자, 한쪽에 왔을 때는 역구분증, 양쪽으로 왔을 때는 악구분증. 자, 이 와더링 게이트가 악구분증을 더 심하게 초래시키는 거죠. 여러분, 뭐 일어서서 한번 해보세요. 엉덩이, 오리 엉덩이와 같은 그런 걸음을 했을 때 악구분증이 더 증가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궁이 뭐 합병증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무릎에서는 낙니, 이걸 이제 외반슬이라는 거죠. 외반슬. 자, 외반슬. 낙은 뭐야? 노크라는 거죠. 무릎과 무릎 사이를, 무릎과 무릎끼리 이렇게 노크한다. 부딪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낙립 박구비 또는 외반슬 박구비라고 하고, 2차적으로는 백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에서는 평평발이 발생이 된다. 자,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지고 따라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발은 더 벌려진다. 그래서 발목에서는 평평발, 즉 안쪽이 지면에 닿는 그런 평평발. 왜? 발목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편이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쪽에 있는 궁이 발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고 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고 평평발이 형성이 됩니다. 자, 물리치료 검사는 그렇죠. 벌림 각도를 보고 다리 길이 차이, 위에서 봤던 걸음걸이 이런 것들, 몸통의 정렬, 그래서 뭐 스크로시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고요. 자, 요런 거와 이제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는 게 이제 요거라는 거죠. 넙다리뼈 머리 뼈 끝판이 분리되었을 때 또는 무혈성 괴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내방고와 같이 내방고와 같이 피머가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의 기형을 보이는 게 이런 것도 다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별을 해라. 외형적으로 비슷하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232쪽 걸쳐서 쭉 지금 234쪽까지 쭉 했고요. 그렇게 책도 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특히 그 234쪽에서 요 지금 화면에서는 언급이 안 된 그 팁 힐제 레이너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참고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엉덩관절의 발달성 이형성증 엉덩관절. 그래서 이 엉덩관절이 발달이 잘 안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탈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텐데, 그래서 그걸 우리 엑스레이 필름에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인을 꺼서 이걸 측정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건 뭐 참고로 보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탈구에서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뭐 책에서는 지금 여기서 나왔으니까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무릎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구비 무릎, 외반스, 영어로 knock, knee. 서로 무릎이 이렇게 노크를 한다, 부딪힌다. 자,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정의 또는 개요라고 할까요? 자,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그 선을 그어서 어떤 이 측정의 각도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가 넙다리의 해부학적 축과 그 다음에 정강뼈의 해부학적 축이 만나는 각도, 두 선의 각도에 의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이 두 선의 각도가 어떻게 165보다 작은 경우, 또는 Q 각도가 정상보다 큰 경우, 자,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 두 가지가 뭐 두 가지가 다 나타나면 뭐 되지만 한 가지만 측정해도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외반스, 박구비 무릎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넙다리 해부학적 축, 그리고 정강뼈의 해부학적 축. 자, 뭐냐? 자, 요게 넙다리 해부학적 축이에요. 요거. 요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정강뼈 해부학적 축이 요겁니다. 요렇게. 자, 이걸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좀 지우고, 지우고, 자, 형광펜으로. 자, 요게 뭐라고? 넙다리의 해부학적 축. 요게 정강뼈의 해부학적 축.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각도인데, 자, 위에서 측정했을 때 요게 바로 Q각이 되는 거고요. 자, 좌측에서 측정했을 때가 이게 바로, 그렇죠. 이게 정상이 170에서 175도인데 요 각도가 작은 경우,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 각도 줄어든 경우를 박구비 무릎 외반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선을 이용해서 두 개의 각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Q각, 그리고 이렇게 해부학적인 각도, 두 개의 각도를 구해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넙다리 해부학적 축, 정강뼈 해부학적 축이 금방 그림에서 봤던 그 축이 되겠습니다. 어떤 축이라고요? 요 축, 요거. 요게 바로 여기에 1번에 해당되는 축,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뼈가 자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안쪽의 넙다리의 발달이 더 빠를 때, 이게 지금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깥보다. 이게 더 커지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게 더 커지고 이게 작아지고 하니까 안구비의 형태.
예, 박구비의 형태가 되는 거고, 또는 조기에 보행을 시켰을 때, 또는 안쪽 근육에 약화가 있을 때, 자, 이 안쪽 근육에 약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죠. 이쪽 근육이. 이쪽 근육은 오히려 강화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병이 나타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질환으로 2차적으로 올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양측성이 좀 더 호발하다고 하네요. 자, 특별한 어떤 습관적인 자세는 W 포지션으로 주로 앉는 자세. 그래서 W 포지션은 뭐 그 다음 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앉는 자세가 우리가 박구비, 외반스를 일으키는 그러한 잘못된 자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W 자세로 이렇게 앉으면 여러분이 앉아보세요. 넙다리뼈는 인터널 로테이션, 그 다음에 정강뼈는 익스트라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그 패턴들이 지속이 되면 외반슬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꼭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이걸 기형으로 보고 질환으로 보고 이제 각도를 측정했는데 정상보다 커졌다, 응? 정상보다 작아졌다. 그래서 이제 뭐 외반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하고 있는데, 생리적인, 즉 정상인 내반슬, 외반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세 미만 때는 생리적인 내반슬이 있고요. 2에서 3세 정도에서는 좀 더 심한 생리적인 외반슬이 나타나고, 그리고 3, 7세 사이에서는 생리적인 외반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죠. 특히 2, 3세에서는 생리적인 외반슬이 좀 심해요. 누가 봐도 저 무릎이 좀 왜 그래 할 정도로 있는데, 그건 정상이라는 거죠. 발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외반슬이라는 거니까, 이걸 모르고서는 그런 애를 갖다가 또 치료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리적인 외반슬이 있더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임상적인 증상을 볼까요? 자, 안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고, 바깥쪽은 이렇게 단축이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자, 안쪽에 신장, 가쪽에 단축이 있고, 따라서 안쪽 관절윤기 쪽이 신장 여기 가해지고,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위에서 내려오는 체중 부하는 어디로, 그죠? 이 바깥쪽으로 체중 부하가 쏠리겠죠? 따라서 바깥쪽, 가쪽에 과도한 체중 지지가 나타나더라. 예, 그리고 뭐 안쪽 넓은 근, 넉다리 빗근, 자, 이런 것도 이제 신장 늘어나 있고, 넉다리 두갈래근, 정강근막뒤 이런 것들은 단축이 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뼈 파텔라는 바깥쪽으로, 자, 이게 이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릎뼈는 당연히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뼈의 바깥전이, 그리고 또는 바깥 탈구를 일으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탈구 때 무릎뼈는 어디로 항상, 그쵸, 바깥쪽으로 탈구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바깥 탈구를 일으키는 무릎뼈. 자, 그리고 넙다리 뼈에 대해서 정강뼈는 가쪽 돌림이 돼 있다. 요건 보면 되죠. 그죠? 금방 얘기했던 넙다리는 안쪽 돌림, 정강뼈는 가쪽 돌림. 그래서 정강뼈의 가쪽 돌림, 넙다리뼈는 안쪽 돌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기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 평가에서 또 기능적인 평가가 있는데, 다리 길이 감소됐다고 금방 얘기했고요. 양발의 간격이
좀 더 정상보다 벌어져 있다. 무릎은 붙어 있고, 무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목과 발목 사이의 길이는 벌어져 있다. 정상보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중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중재는 시기별로 또는 이제 나이별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기. 자, 첫 번째 시기, 4세 이하 또는 사춘기 연령대, 그런 정도, 그런 시기인데, 자, 퍼스트 클래스는 이게 1도라고 보면 돼요. 1도. 정도로 따르면 1도고, 자, 1도는 골성 변화가 거의 없는 환자다. 뼈가 붙었다, 뼈가 휘어졌다, 이런 골성 변화는 거의 없다. 따라서 뭡니까? 뼈가 아닌 주위의 물렁 조직의 단축 또는 안쪽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 운동치료, 자세교정,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온열, 전기,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단축된 부위는 스트레칭, 버침 운동, 그 다음에 이완된 부분은 강화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 자세 하면 안 되겠죠? W 자세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외반스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교정기구들, 뭐 이런 교정기구들 하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보기가 좀 흉측하다. 그죠? 자, 그리고 구두 안쪽을 높여준다. 자, 아까 우리가 평평발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안쪽을 이렇게 궁을 높여주면, 자, 평평발이 교정이 되면서 당연히 무릎에, 그렇죠. 이란 힘을 줄 것이고, 따라서 붙어 있는 무릎이 약간 벌리는 그러한 힘들을 밑에 구두의 안쪽에 패드를 줌으로써, 예, 그런 반사적인 힘들을 인접 관절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운동 치료는 뻗침 운동. 좀 전에 단축이 왔던 부분, 어디에요? 단축이 왔던 부분, 예,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우리가 뻗침 운동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넙다리 내관령의 수축은, 우리가 특히 완전한 펴이 일어나는 안쪽 범위, 구형으로 내측 범위의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볼 수가 있다. 자, 지금 뭐 계속 나옵니다. 골절, 탈구, 응? 지금 나오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무릎은 뭘 해라? 펴을 해라. 펴면서 우리가 완전한 펴, 딱 섰을 때 무릎이 딱 펼 수 있는 완전한 펴이 가장 중요한 재활의 물리치료, 운동치료에서 목적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넙단 내관력의 완전한 펴은 이렇게 안쪽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면 좀 더 확실하게 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운동치료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 2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성의 변화가 생긴, 자, 시기가 지나서 골성의 변화가 생긴 걸 세컨 클래스 2도라고 보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절골술 또는 뼈를 이렇게 파괴하는 파괴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고정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박구비 무릎 외반슬이었고요. 내반슬 보겠습니다. 자, 내반슬을 여러분 책에서는 236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밴딜렉, 볼렉, 자, 이런 형태의 무릎이다. 그래서 안장 또는 볼, O자형,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안구비 무릎 또는 내반슬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봤던 우리가 그 두 축이 만나는 각도가 180도 이상인 경우, 또는 Q 각도가 어떻게 증가된 경우, 자, 또는 O자형 다리, 뭐 이렇게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죄송합니다. 이 Q는 당연히, 예, Q는 당연히 감소된 경우겠죠. 감소된 경우. Q 각도는 감소, 해부학적 축이 만나는 각도는 증가. 예, 그래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원인이. 우리가 외반슬의 원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뼈의 문제 또는 자세의 문제, 또는 조기의 보행. 자,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봤던 외반슬의 그런 원인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보여지는 기형의 이 모습만 좀 달라지는 거죠. 자, 특히 우리가 양반다리라고 하죠. 이런 양반다리를 지속적으로, 특히 어떤 시기에, 그렇죠. 이 어린 시기에 이 양반다리를 지속적으로 하면 역시 이렇게 O자형 다리의 기형이 초래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O자형 다리의 병리적인 변화를 좀 보면, 자, 특히 양쪽 무릎 길이, 이 양쪽의 무릎의 길이가, 잠깐만요, 한번 이걸 지워보고요. 예, 이 양쪽의 무릎 길이를 요걸 얘기를 합니다. 이 양쪽의 무릎 길이가 1도인 경우 2.5 미만, 2도인 경우 2.5에서 5cm, 3도인 경우는 5cm 이상 벌어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병리적인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병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당연히 이러한 뼈를 싸고 있는 물렁 조직의 이러한 변화까지 우리가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외반슬과 반대적인 그러한 구조물의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바깥쪽, 자, 이 바깥쪽은 이렇게 신장되어 있고 늘어나 있고, 안쪽은 이렇게 단축되어 있는 형태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엉덩관절은 안쪽 돌림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릎관절은 펴의 기형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치료입니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좀 전에 봤던 외반슬에 준해서 저 이완되어 있는 무릎, 이완되어 있는 부분은, 신장되어 있는 부분은 강화를 하고, 단축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느리는 신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조기 역시 좀 반대 부위에 착용하는 거죠. 우리가 외반슬을 했을 때는 무릎의 발의 안쪽 부위, 반대로 이 내반슬 안장 다리에서는 무릎의 가쪽, 무릎이 아니고 발바닥이죠. 발바닥의 가쪽 부위에 패드 또는 쐐기를 대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무릎에 이러한 기형들을 우리가 교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참고로 우리가 외반슬, 내반슬에 대한 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